네, 정대영입니다. 자, 정대영의 한국경제사. 좀 감회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큰 변화를 했고,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경제사를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1700년대, 18세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8세기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하는 사람들 18세기를 위대한 18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만 연구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사는 옛날 그 유명한 그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했다시피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사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이 과거를 통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5개로 나눴습니다. 1960년대 이전 해서 이제 이것을 3개로 나눠 조선 말, 이건 1700년대와 1800년대, 일제 침탈기, 그 다음에 이제 해방부터 4.19 혁명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961년부터 79년, 그 다음 세 번째는 1980년부터 1996년, 그 다음에 1997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2024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도 구분을 하고 조금씩 간단한 한 문장도 안 되는 이런 줄을 달아놓으면서 이 기간을 한번 농축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기적 같은 도약, 혼란을 딛고 두 번째 2차 성장, 빠른 위기 극복과 짧은 번영.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주춤거림과 미래 불안. 이렇게 5개로 총 나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 이전에 이제 조선 말, 1700년대와 1800년대가 어떤가? 이 1700년대는 서양이 동양을 앞설 수 있는 기반, 아직은 앞서진 못했습니다. 기반을 마련했다. 그 이제 이 세계사를 보면은 우리가 1766년에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실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자본주의 또는 현대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97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고, 지금 세계 경제, 세계 대제국인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170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은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는 사람이 꽤 있는데, 지금 국가가 번영하는 기초가 뭘까?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2가지 축이 있다. 2가지 바퀴가 있다. 하나가 이제 시장경제고 하나가 민주주의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게 좀 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현재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 다 2가지를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1700년대에 조성이 됐다. 유럽에서, 서양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1700년대를 유럽 사람들은 위대한 18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에도 위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1700년대까지는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동양이 서양을 앞섰던 것 같아요. 그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을 보면 중국은 강희, 옹정, 권룡 세 황제가 이어집니다. 100년간에 걸쳐졌는데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다. 그리고 강희 대제라고 합니다. 강희 대제라고 하는데, 강희 대제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가장 존경받는 청나라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 만주족이지만 황제입니다. 그건 중국 내부에서 완벽하게 강희제는 최고의 황제였다. 그리고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자 공부 좀 하는 애들이 한자 갖고 이렇게 한자 많이 안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처럼. 그러다 이제 한자 단어는 아주 어려운 단어는 뜻을 잘 모르고 뜻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막 우기면은 그때 우길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강의 자전에 나와. 왜냐하면 강의 대제가 만든
자전, 옥편이죠. 큰 옥편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 자전에 나오는 글씨가 표준어입니다. 그 뜻도 표준이고. 그래서 강의자전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황제였다. 그리고 걸륭제가 손자인데, 걸륭제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강희제도 오래 하고, 그런데 이제 걸륭제는 할아버지만큼은 못하겠다 해서 일찍 양위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래, 이 당시는 역사학자들 중국이 몰락을 할 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국이 전성시대였다. 그 다음에 조선을 보면 이때가 딱 1700년대는 영조, 정조로 딱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 조선의 부흥기라고 하죠. 그때 조선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조선이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를 거치면서 피폐했던 것을 살려낸 어찌됐든 간에 노력해서 살려냈던 여기 왕이 영조와 정조다.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도 상당히 안정돼 있었고 번영돼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조선이나 일본, 이런 베트남까지 해도 소중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국처럼 문명 국가가 됐고 잘 살게 됐고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역사,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맹화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서양은 봉건제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맹화가 발생해서 자본주의가 됐고, 동양, 특히 이제 중국이나 조선 같은데, 일본은 조금 여기 자본주의를 했으니까, 맹화론 얘기가 나오는데, 꼭 저는 이 맹화론, 꼭 그 맹화가 있어야 뭐 자본주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를 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보다 더 큰 제국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 전에 뭐 로마도 있었고, 몽고도 있었고, 오스만 터키도 있었고, 이런 제국의 탄생에도 맹화가 있었을까? 그냥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참,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출현할 수도 있고, 또 우호적인 자연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됐고, 주변국의 도전이 없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제국이 탄생하고 또 자본주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1700년대라는 시대, 중요한 시대에 서양은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이제 1800년대부터는 서양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동양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번영을 한 속에서도 기회를 놓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대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800년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게 서세 동점의 시기는 다 알죠.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이 운명이 엇갈립니다. 여기서 이제 각국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를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역사가 너무 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 청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식민주화가 되죠. 이때 이제 1844년인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이제 급격히 반식민주화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거치면서 이제 일본한테도 지고 국공내전 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또 세계 G2의 하나로 미국과 대립하는 쌍벽을 이루는, 얼마 전까지 이제 중국이 일본을 미국을 압도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요새는 그런 얘기는 들어갔죠.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G2의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과거에 통일왕조, 명의건, 과거 이제 진나라건 한나라건 그런 큰 통일왕조가 멸망하면 소국으로 분열됐다가 다시 또 하나로 합치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분열된 것이 오래되면 합해지는 것이고 합해진 게 오래되면 분열된다는 그런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였는데, 중국은 청조라는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가 멸망하고 분열 없이, 잠깐 분열 징후는 보였죠. 군벌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국공 분열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잠깐 통일왕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국과 청조의 중국과는 땅덩어리 이런 게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외세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하느라고 내부 분열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안 됐다면 하는 거 있지만,
외세의 침략이 없다면 분열됐을 확률도 크고 그러면 아시아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건 많이 바뀌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우리가 개항은 늦었지만 중국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개항이. 그래서 자체 혁신 1860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빠른 근대화가 일어나서 잠시 아시아의 최강국 패권 국가가 됐다가 또 이제 2차 대전을 왜 일으켰는지 지금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랍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눈치 보다가 1차 대전처럼 이기는 쪽에 붙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독립도 안 됐을 거고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상당히 유지할 텐데 뭐 그냥 괜히 전쟁에 들어가서 또 원폭을 맞고 패전하고 근데 지금은 재부흥을 해서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조선을 볼까요? 조선은 쇄국을 했고요. 이제 한중일 중에 가장 늦게 개항을 했고 또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망국을 가꿨고요. 그 다음에 또 해방이 되는데 그것도 외세에 의한 해방입니다. 스스로의 해방이 아니고 우리도 노력을 한 건 있지만 외세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되고 또 동족 산장을 하고 참 비극적인 일을 저는 그래서 요 조선 말부터 우리가 뭐 6.25 또는 아니면 6.25 직후까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았던 분들이 가장 고생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분단된 남한의 번영, 우리가 이제 뭐 단군 이래 가장 크게 번영하는 그렇게 번영을 갖고 있죠. 근데 반대로 북한 주민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다 남북 대립 있고 좀 이게 참 운명이 중국, 일본, 조선을 보면은 많이 엇갈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역사를 길게 보면 뭐 지금 나쁘다고 꼭 실망할 것도 없고 이게 사용지마죠. 그다음에 지금 좋다고 꼭 뭐 너무 좋아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경제사니까 1700년대와 1800년대의 조선 경제를 간단히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 정도만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통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통계 중에 통계, 그러니까 기본이 인구 통계입니다. 보통 이 경제학자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무인도로 갈 때 통계 하나만 갖고 간다 하면은 무슨 통계 갖고 가시냐 하면 경제 통계를 갖고 간다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 통계만 보면은 다른 것을 미루어 짐작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에는 우리가 꽤 중앙 집권하던 꽤 괜찮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호구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도 그게 현실하고 거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고 합니다. 안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여기 상식적인 어떤 추정만 가능한 게 1700년대와 1800년대의 조선 경제다. 일단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경제는 멜더스 함정. 멜더스 함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 인구가 이 식량 생산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식량이 풍년되고 좋으면 인구가 잠깐 늘었다가 또 줄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니까 아주 미약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걸 보통 이제 멜더스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경제였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1700년대와 1800년을 비교해보면 1800년대가 조금 더 살기 어려웠을 것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때는 이런 멜더스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사는 것은 흉년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떤 선정, 이것이 좌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00년대는 우리가 다 역사 알다시피 정조 사망 이후에 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외척에 의한. 엉망이었죠. 그 다음에 삼종이, 나타난 게 삼종의 문란이라고 뭐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전정, 그 다음에 환곡, 그 다음에 군정, 이 세 가지가 다 문란돼서 피폐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난이, 홍경래난도 있고, 밀란들, 진주 밀란이라는 밀란들이 많았고, 또 이게 밀란이 농축된 게 이제 우리가 갑오 농민 전쟁, 동학혁명이라고도 하고, 이때 있었고, 또 외세가 그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지들 나라에서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게 전쟁은 남이 나라가 사는 거, 하사대는 남이 나라가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게 우리 전쟁도 아닌데 얼마나 슬픈 일이었나 여기까지 듭니다. 그래 이런 정치 사회 혼란기였다. 그러니까 1800년대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인구는 1800년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차명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영남대학 교수인데 1800년에도 인구가 평균 0.83%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증가했다. 1700년대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던 영조, 정조, 부흥기였던 해서 0.35% 증가했는데 이거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뭐 하는데 제가 책 차분히 읽어봤는데 뭐 하여튼 주장입니다. 뭐 평가는 그래서 이때는 다 그냥 자기 주장만 있지 신뢰할 만한 통계나 받침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하고 1900년대 초 인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저도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가 감소하다가 1876년 개항 후에 우리가 조선이 1876년에 개항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개항은 우리가 국부 유출이 많았습니다. 뭐 광산 개발권도 주고 여기 어떤 뭐 여기 기차 부설 해서 운영권도 주고 다 줬지만 이 외국과의 교류가 늘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긴다. 뭐 하다 보면은 자기가 또 소득원도 늘고 그래서 뭐 이제 하층 지게꾼이나 공사장 인부 같은 일자리가 늘고 또 이런 그러한 외국과의 접촉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층민의 생활이 빠르게 개선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좀 개항 이후에 많이 늘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요걸 이제 통계가 조금 있습니다. 뒤져보니까 1700년대, 1800년대 인구 추이가 그 다음에 인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제시대 때 경제학자로 활동하다가 월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찾아보면 여기 북조선 경제학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글을 제가 이 사람 글 인용을 다른 책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일제시대 조선 말의 인구를 막 추정해놨다. 그런데 이 사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용한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호구조사 자료를 그냥 갖다 쓴 거에 불과하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학자들이 조선의 공식적인 호구조사의 인구는 그때 실제 인구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될 거다. 정확하지도 않죠. 절반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실제 인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호구조사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 뭐 군정이나 이런 게 문란되니까 가능한 남자들을 여기 호적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정부한테 신고를 안 하고 또 죽는지 사는지 또 보기도 하고 산 다음에 몇 년째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몇 년씩 지나서 호적 올리는 사람 많았거든요. 조선시대에 더 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용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사회학과 교수 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아주 좀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인데 이분이 이제 추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1700년대 인구가 좀 많았다가 1800년대 줄다가 1700년대 말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게 숫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가 맞을 듯하다. 그것뿐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학자들에 따라 여기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갈리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다른 건 뭐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인구만 확실히 알아도 다른 경제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인구 자체도 확실치 않으니까 지금 경제 지표의 추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가 우리 1700년, 1800년 경제다. 그리고 이제 이때 1700년대보다는 1800년대가 더 가까우니까 이때 생활상이 어떻게 됐을까? 요거에 대한 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유튜브의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기행문을 보고 씁니다. 그래, 기행문을 보고 뭐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못 산다, 못 살았다, 나빴다, 뭐 어땠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행문이 두 개입니다. 여기 프랑스 군인 주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라는 책입니다. 이 프랑스 군인, 병인양요가 1866년에 있었는데 요 조금 지나서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이때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은 이 책이 더 많이 인용되죠. 비숍이라는 여자 여행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유명한 여행 작가가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인 건데 이분은 이제 1894년부터 한 4차례 조선을 방문해 갖고 97년에 책을 발간합니다.
요거 이제 있는 것들, 그냥 제가 책을 읽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한국 사람 생활과 같은 것들을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하면 이제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났는데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이때 이제 천주교도를 많이 죽이고 신부들을 죽이고 나니까 프랑스가 그걸 이제 혼내러 왔다가 별로 혼내지도 못하고 여기 숨어 나가고 돌아가는 게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80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서 이제 양화진이면 여기 서강, 양화대교에 있는데,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왔다고 자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여기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점령해요. 근데 점령 당하고 나니까 이제 조선에서 이거 또 이제 임진왜란처럼 또 막 의병도 모으고 합니다. 그 의병이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조선에 호랑이가 많았는데 호랑이를 잡는 포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을 잘 쐈대요. 포수는 군인이 아닙니다. 포수, 사냥꾼이죠. 사냥꾼을 모으고 해서 이때 이제 그 양현수라는 사람이 정족산성에서 숨어있다 기습을 해갖고 프랑스 군인을 대패를 시킵니다. 몇십 명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후진국에 와서 당하리라고 생각을 이제 아마 처음 나갈 겁니다. 프랑스 군대, 유럽 군대가. 그러니까 그냥 바싹 겁나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보면은 패배했다는 말은 안 쓰는데 하여튼 얻은 것이 없이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여기 재밌는 글들이 많습니다. 조선인들은 거칠고 조심성이 없으니 불결하다 이렇게 쓰고 논밭은 많고 한결같이 잘 정리되어 있고 좀 이상해요. 근데 재밌는 게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책이 있고 또 대부분 읽을 줄 안다.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 유럽이면 하늘과 땅 차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조선은 이미 상당히 문맹률은 아마 이 당시 문맹률 세계의 최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걸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말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때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 상업이 없다. 상점이 없다. 그러니까 장사가 우리는 산농공상에서 상업을 가장 천시했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강화부 건물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냥 그 관청은 그렇게 뭐 훌륭하고 그 관청 창고에는 막 온갖 물건이 많다.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 물건 훔쳐간 게 이때 훔쳐간 겁니다. 그거 이제 반환 일부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강화도에 우리 왕실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숍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이것은 여기도 뭐 품성은 좋고 근면한다. 근데 영치하고 능치 빠르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관리들이 아주 뭐 악이 소굴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지하게 더러웠는데 북경에 가보니까 북경이 더 더럽더라. 그래서 북경 가기 전에는 서울이 치고 들어온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서울의 길이 괜히 좁았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물구덩이가 많았고 초록색 하수도죠. 있어서 이제 뭐 굉장히 길이 좁았다. 그리고 하수도에는 뭐 그 똥 오줌 이런 거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애들이 같이 놀았다. 근데 이것은 여기 뭐 1960년대 제가 어렸을 때도 대전 비슷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면 하수도를 지하에 못 묻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유럽도 1700년대 초반까지는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좀 늦은 거일 뿐이지 이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죠. 잘 봤습니다. 모든 조선 사람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지금도 그렇죠. 서울공화국. 그게 또 이상하게 혼잡한 군중 속에 남성들은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배회하고 있답니다. 여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또 다음 걸 보면은 거래주에 짐꾼을 일하는 사람이 많다. 지게꾼. 그래서 엄청난 무게를 나른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대전역 앞에 또 이렇게 제 고향이 대전인데 보면 지게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게꾼이 이제 뭐 우리 그 어떤 망일하는 하층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 중에 아니었나.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달러가 통용이 되고 있었다. 뭐 상당히 국제화가 돼 있었죠. 1800년대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뭐 국가가 스스로 멸망한 게 아니라 또 우리 내부의 세력이 멸망한 게 아니라 외세에 멸망했고 이거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가본 농민전쟁이라는 갑신정변의 개혁이 있었는데 뭐 세력도 미미했고 방척이 괜히 없었었다. 너무 쉽게 망국의 길로 갔죠. 지금 해보면은. 가끔 돌아보는 제 생각인데 1800년 초와, 그러니까 1800년 말이 아니고 초와 지금과 비슷하다. 1800년 초까지는 굉장히
나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700년 좋았기 때문에 금방 망하는 게 아니니까, 나라라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5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뒤집어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해도 민초들이 생활이 개선된다면 그건 뭐 나라가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경제를 또 역사를 누구의 여기 시각에서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 드디어 문제가 많은 그 다음에 진영에 따라 논란이 많은 일제 침탈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의 문제를 한번 여기서 짚어보겠습니다. 기간은 1910년부터 상후에 45년, 35년 정도. 조금 앞에까지 가면 뭐 한 40년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참 외세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이 조선이 500년 이상 지속됐는데 이 역사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한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의 그 전 왕조를 정리합니다.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써서 정리를 했고, 조선이 들어와서 고려사를 씁니다. 그러면은 조선이 망했으면 조선사를 써야 됩니다. 지금 조선사는 없어요. 그죠? 누구도 지금 근데 일본에서 조금 쓰다가 뭐 그걸 못 믿는 거,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가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뢰성이 논란이 있지만 이때부터 경제 통계가 근대화 확충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때 보면은 이때를 평가를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또는 뭐 이걸 수탈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뭐 싸우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다. 얼마 전 요새 들어간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갖고 뭐 싸우는 거 보면 참 아직도 우리가 일제를 정리를 못한 게 일제는 이런 거고 어쩔 수 없이 국적을 가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본은 어떤 거 이런 평가 역사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도 싸움의 순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하여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중립적 시각에서 상식과 드러난 통계를 이용해 경제상황을 한번 기술해 보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 진영에 따라 그냥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듯하다. 그래서 좀 보겠다. 경제 성장은 기본이니까 보면은 1911년부터 1940년간 한 30년간에 걸쳐서 실질 GDP가 3.7% 성장을 합니다. 연평균 매년 이 정도씩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다. 세계는 1700년대까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0.1%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0.1%. 이럴 때가 이제 보통 말더스 트랩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0.1%. 그러면 소득 증가율은 그냥 실질 성장률이 만큼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소득 증가율은 인구로 보면은 그냥 물가 오른 거 정도 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생활 수준이 거의 같다. 1700년까지 세계의 생활 수준은 언제쯤 아까 말한 대로 풍년이 들고 좋은 황제나 왕이 와서 선정을 하면은 좀 살기 좋아지고 또 바뀌면 또 나빠지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1700년간이나 이런데 이제 연평균 3.7%의 성장률은 그냥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1911년 31원 당시 화폐입니다. 해서 1940년 185원. 185원을 환율로 그 당시 환율로 제가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37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5.96배 증가했다. 그 환율은 1940년에 N달러 환율이 1대 4.267. 그 다음 일본 N 대 조선 원은 1대 1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발권은행을 만들어서 조선은행 원화를 발행했는데 그 원화를 발행할 때 그것을 일본에 가져가면 일본은행이 1대1로 바꿔줬습니다.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식민지 지배의 어떤 원활하게 하는 방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대1이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통계들이 가능한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낙성대 연구소 김낙년 교수, 얼마 전에 이제 김낙년 교수가
무슨 연구소 수장으로 가셨죠. 그거 갖고 막 했는데 이분 뭐 이런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나름. 한국중화학연구원 거기가 이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원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지 낙성대 민간연구소에 있다가 글로 가셨죠. 근데 참 이분 팀들이 한 게 이 1911년부터 1940년 일제시대의 국민개정 추계를 국민개정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큰 조직에서 하는 건데 이걸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경제 분석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계도 많다. 이제 한계를 한번 짚어봐야죠. 이제 이분이 팀들이 경제가 아주 많이 나빴을 것이 확실한 1941년 후에는 추계를 안 합니다. 이유는 기초통계가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좋은 시기까지만 합니다. 일제시대 때 좋았던 시기까지만 한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는 이제 세계 경제가 세계화된 개방 경제거든요. 이러한 시각인 GDP 기준. 이게 1970년대까지는 GDP보다는 GNP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국민 개념. GDP는 영토 개념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고 GNP는 National, 국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근 통계와의 정합성은 높아지지만 제가 볼 때는 당시 설명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GNP 개념으로는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고 이거가 있어야만 일제시대 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부터 1952년까지 국민소 이때가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나빴던 시기입니다. 일제 말 수탈이 있었고 태평양전쟁 일제의 수탈이 심했던 시기. 그 전까지는 수탈이 적었죠. 시국 그다음에 여기 분단, 6.25 이걸 다 겪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통계가 부족해도 또 추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국민개정 추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1941년부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이건 통계가 없으니까 그냥 추정만 하고 상상만 하는 거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보다는 GNP 기본으로 추계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민의 기준은 이렇게 국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한 1년 이상 어디서 거주해서 경제 활동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식민지라는 하나의 특성을 가늠해서 조선인, 일본인, 조선기업, 일본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송금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고 송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선은행권 원화와 일본은행권 엔화를 1:1 교환을 허용해준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때 송금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현찰을 갖고 가서 거기서 바꿔오면 돼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이건 통계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렇지만 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성공 가능?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이득, 영업, 국민 소득이 일본으로 유출된 거거든요. 일본국으로. 이게 굉장히 컸을 건데, 이게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한다. 프랑스 식민지 국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에 통용되는 돈이 옛날 프랑스가 지금도 할 거예요. 지금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로 오면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쓰는 돈이 프랑스 본토로 오면은 그냥 그대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정부 고정 환율로. 그러면은 식민지에서 내가 프랑스 사람이가 사업하다 돈을 잔뜩 현찰로 들고 오면은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가서 사업하기가 좋게 만드는 그러한 환율 정책이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걸 썼습니다. 1:1로 교환을 했다는 것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뭔가 김남명 교수의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940년 2차 대전 직전까지만 딱 보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그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의도가 그냥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41년부터 무지하게 나빠졌거든요.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한다고 일본이 역사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했느냐, 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냐,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필리핀까지 잘 먹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필리핀까지 먹는 건 봐줄 수도 있었어요. 아시아의 패권 국가는 자기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막 그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싸웠대요. 천황실에 가서 그 이제 싸웠는데 결국 침략하자는, 공격하자는 파가 그냥 그 하지 말자는 파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침략하자는 파가 이긴 거죠. 그게 하나의 그때 선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일본 식민지를 못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거부감을 느끼는 건 네. 2차 대전 그 이후의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일제시대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건 뒤에 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1930년대 말의 회복을 1960년대 초에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빴죠. 1950년대는 1930년대보다 나빴을 것 같습니다. 전부 마이너스 성장인데 뭐. 그러니까 아니, 요거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건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봐야 될 거. 그것도 통계가 없으니까 이제 정확히 모르죠. 자, 물가를 보겠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1910년부터 1944년까지 다행히 우리나라에 서울시 도매물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매물가,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4배 정도 상승했다. 이건 다 일제 통계청이 기록한 거죠. 아, 그렇죠. 일본이 만든 겁니다, 이건. 그냥 일본이 굉장히 많은 걸 해놓은 겁니다. 근데 국민소득은 없어요. 국민소득은 나중에 1990년대에 낙성대 연구소 김남영 교수 팀이 한 거예요. 수정한 거고, 요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은행이라고 한국은행 전신인 조선은행을 통해서 만든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은 1915년부터 1921년, 22년, 26년에 31년까지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여기 보면 통계를 보면은 1930년대는 12.8% 1년 동안에 하락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29년이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그냥 근본이제를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근본이제의 문제다. 이게 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이 이제 45년은 통계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때 이제 조선은행, 일본 조선은행이 남발을 해서 해방과 분란 혼당이 있어서 한 46년까지 한 80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가가. 2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경제를 망쳐놓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다 일본이 퇴거 자금 막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철수 자금도 막 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 뭐 찍어서 조선은행에 시켜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가가 엄청 폭등을. 올랐죠. 45년. 그래 뭐 그걸 원인은 뭐 통화 남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분단해서 생산을 못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북한에서 안 오니까요. 전기도 안 오고 하여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물가가 한 40%, 80배, 90배. 완전히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일제시대 때 이거 숫자는 매년 다 21년부터 40까지 동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냥 표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4개만 한 10년 단위로 끊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광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한 13%, 14%까지 오릅니다. 1940년에. 굉장히 빠르게 오른 겁니다. 자원 수탈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자원 수탈일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광공업,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 일제시대 때도.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뭐 고도화됐다. 뭐 진전된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여기 크게 늘고 농림업 비중 줄고 뭐 서비스업 비중은 약간 늘고 뭐 그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산업구조는 합리적으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지출구조라는 거 있는데 이 지출구조 국민소 통계는 모든 통계가 녹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봐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고 그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지출구조를 보면은 결국 돈을 쓴 겁니다. 생산한 걸 쓴 게 지출인데 민간 소비를 썼느냐, 정부 지출을 썼느냐, 투자를 썼느냐, 수입 수출을 썼느냐. 요걸 순계를 낸 게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수출이 많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뭐 그냥 들쭉날쭉해요. 이게 그래서 민간 소비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 GDP 투게르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통계의 문제도, 기초적인 문제도 있지만 통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수출보다는 수입 초과의 상황이 굉장히 지속이 돼서 이 수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게 자립경제하고는 멀어지는 식민지 경제이고, 뭐 투자 비중은 뭐 그래 꽤 늘어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비중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건 정부가 역할을 안 한 거죠. 뭐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걸 안 한 것 같다. 이런 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이 통계의 신뢰성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림살이, 이런 걸 보고 살림살이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주민의 평균적인 살림살이는 많이 좋아졌을 거다. 경제 성장이 됐고, 치안 상태가 개선됐고, 또 물자 수입이 아까 꽤 많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외국에서 했으니까 개선됐을 것이다. 특히 이제 시류와 영합된 계층, 뭐 이건 뭐 그냥 상상하면 됩니다, 각자.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리라는 계층, 여기는 빨리 개선됐을 것이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이때 물가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상공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한국인, 조선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때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게 소규모 자작농이잖아요. 소농, 중농. 그 다음에 소작인들은 굉장히 여기 살림살이는 뭐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그 수탈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더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기존 보수적이고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농산물은 해외에서 유출, 또 수출이 일본으로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여 사망자, 이게 뭐냐면 길에 갔다가 죽은 거거든요. 다니다가. 홈리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다 키 재고 다 하는데, 신장을 보니까 조선 말보다, 조선 또는 일제 초보다 갈수록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니까, 이걸 평균 살림살이 개선을 볼 수 있나.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막리라는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좋아졌을 것 같은데, 농촌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소작농이나 소농, 중농들은 나빠졌을 가능성, 전혀 좋아졌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갖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야 된다. 이 행여 사망자 얘기를 뭐라고 할까. 뉴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일본 쪽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얘기해요.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키가 커졌다. 뭐, 홈리스의 키가 커졌다. 그거 갖고 뭐 경제가 좋았다고 볼 수 있나? 뭐 그냥 뭐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 외에는 신장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유일한 그게 신장에 대한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주장하는 거. 그렇죠. 예. 참. 인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선은행 경제영감, 이것은 일본도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쓴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1910년대 또는 이때는 인구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925년에 일본 정부가 인구 센서를 합니다. 이때 이 이후 인구는 굉장히 현실에 맞는다고 학자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910년대 인구를 가능한 높게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합니다. 1940년대. 이게 다 경제를 그냥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보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조선 경제는 연평균 3% 내외의 성장을 했고, 인구도 1.5배 내지 2배를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도, 항만, 사회 인프라가 됐고, 신분제 폐지도 이때 확실히 되죠. 사유재산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긍정적 변화는 많았다. 그런데 작게 보면 다수 농민, 우리나라 그때 농업국가였으니까 굶주림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자립경제의 길도 굉장히 멀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 종속된, 아까 그래서 순수출 계획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일제 침탈이 없었으면 긍정적 변화가 없었을까? 그건 좀 늦게 있을 수도 있을까 하는 건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의 번영, 지금 우리가 이런 큰 경제 번영이 식민지 덕을 본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번영과 일제 식민지 관계를 찾는 건 거의 억지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번영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뒤에도 좀 하겠지만 기적과 같은 도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이거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에 있을 수도 없고 이건 기적이다. 중국하고 또 다릅니다. 중국은 또 우리까지 못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국이 만불에서 3만불까지 못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현재 한국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민지 근대화를 해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번영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이렇게 좀 여기 근대화가 되고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건 그거 부정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의 번영에 영향을 줬다. 그건 너무 너무 연장이 좀 논리적 비약이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 뭐 판단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렵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해방부터 4.19 혁명까지. 이때 이제 한국 경제의 극심한 혼란기입니다. 광복, 분단, 6.25, 또 남한의 독재 극복이 그치면서 경제는 크게 기복을 합니다. 6.25는 국제전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컸고, 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어느 드라마에서 본 건데 이승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지옥이 전쟁이다. 현재 살면서. 그리고 이때 전쟁을 일으킨 건 김일성 정권이죠. 그리고 또 전쟁을 막지 못한 게 이승만 정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란 두 정권이 책임이 있고 이 사람들의 평가는 여기서 시작됐나. 아무리 잘해도 전쟁을 자기 영토에서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은 사람이 다 살라고 하는 짓인데 죽여서 사람 죽임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거 갖고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은 또 전쟁을 일으킨 것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당시 남한이 엄청나게 다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도 없고 처음에 전기도 못 썼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주의와 저는 시장경제 원칙을 사수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 이승만 정부 때 여기 남북 분단이 되고 6.25를 거치고 이승만 정부까지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번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1941년부터 52년까지는 금융위적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다. 1941년, 45년까지는 2차 대전과 일제의 엄청난 물적 수탈, 인적 수탈 다 있었죠. 이건 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45년 또 52년은 남북분단, 일본 경영인 기술자 철수, 6.25 전쟁. 이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 1953년부터 60년대까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5.2% 정도인데 일제보다는 높았다. 그렇지만 역성장 기간이 더 깁니다. 41년부터 11년이고 요건 한 7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 수준을 1960년도까지는 회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 추정입니다. 이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초까지 우리가 일제시대 30년대 후반까지 못 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국민소득 주요 지표를 보면은 아까 이제 40달러 정도가 80달러인데 물가 생각하면 느는 게 아닙니다. 60년까지. 그래서 성장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물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45년부터 조선은행이 통화 남발, 그다음 물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폭등을 했다. 폭등. 그리고 45년 초부터 이제 제조선 일본인 귀국 자금, 그다음에 이제 철수 자금 이런 거 지원하고 해방 후는 이제 부족한 세수가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없고 경제가 나쁘니까 그냥 통화 남발을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25 거치면서 생산하고 수입 능력 부족으로 굉장히 공급의 애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 때도 자립경제와 거리가 멀었지만 이때도 자립경제가 더 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이어지죠.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폭등이 1945년 이후 일반인들이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80배, 2년 동안에. 공식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저는 500%, 즉 5배 이상 물가가 오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5년 통계가 없어요.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왜냐면 통계가 없으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계는 없는데 1945년, 46년은 실질적으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된다. 일본도 이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그러니까 전쟁 끝난 나라는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통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쫙 있습니다. 이걸 뭐 옛날에 지수를 만들어서 하는 저기 보면은 46년에 이 단위가 몇 개, 여기까지 동그라미였었는데 이렇게 돼. 이건 뭐 몇십 배 오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배, 90배씩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물가 지수는 이게 찾으면 있을 텐데 이게 없어요. 이게 통계를 지금 찾다가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 우리가 참 통계가 부족한 나라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사를 볼 때 통계가 부족한 나라인 겁니다. 산업구조. 산업구조는 이게 보면 아까 그 일제시대 때 제조업 비중이 1940년 13%였는데 1960년대 제조업이 1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제조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는 아직 우리가 제조업 못하고 그냥 원조 갖고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950년대는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전쟁을 극복하고 복구하고 뭐 이런 데지만 경제 성장, 경제 개발은 하지는 못한 시기입니다. 지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구조를 보면 뭐 그 민간 소비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한데 다 일제시대랑 거의 같습니다. 단지 투자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지고 정부 지출 비중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부 지출 비중이 올라간 것은 뭐 하여튼 전후 복구하려고 정부 기능이 커졌죠. 그런데 이제 조세 수입이 부족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졌을 거다. 순수출은 뭐 항상 마이너스 규모가 굉장히 10% 이상 커졌고, 그래서 미국 원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경제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살림살이는 이제 광복과 개방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광복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개방이 되면서, 왜냐하면 참 뭐 그냥 일본에 파묻혀 있다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이 제 생각에는 체감하는 생활 수준 조선시대 수준으로 후퇴한 것 같다. 일제시대가 더 못하게 해서 물가 폭등, 치안 불안, 이때 뭐 6.25,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이런 데 치안 불안, 부정부패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제시대보다 살림살이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류에 빨리 적응하는 계층. 항상 이게 세상을 변할 때 빠른 계층과 보수적이고 자기 일만 하는 계층 간의 소득과 부의 격차가 굉장히 발생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그 돈을 늘려간 계층은 적산, 일본인 소유 자산을 적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산 불화, 이걸 계속 불화해 주는데 굉장히 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연이 돼서 하는 사람, 부정부패, 조직폭력, 밀수. 그때 이제 뭐 얼마 전에 미수란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를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이 때문에 남부 해안 지역, 뭐 이런 남해안 지역에서는 밀수가 아주 여수 이런 데서는 횡행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특히 부산 쪽, 대마도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일제는 불평등이 커지고 다수 국민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심하게 뛰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조금 뛰었지만은 이럴 때는 세상 물정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안정, 그냥 변화가 별로 없어야지 그냥 일반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해도 조금씩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건데, 이때는 이 세상의 흐름, 뭐 어디서 뭐 적산불화하냐, 그 다음에 뭐 좀 정부에 힘 있는 사람하고 연을 대보느냐, 뭐 하다못해 미수라도 하느냐,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니까 일반인들 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 같다. 그래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 6.25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 저는 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험난한 시기였어도 이때 국민들이 저보다는 선배죠. 이분들이 참 잘 버텨줘서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25 때는 이 전쟁이 주는 고통, 이게 뭐 전쟁은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데 이때 또 전쟁이 내가 어디서 어느 편에 들어가 싸워서 죽으면 뭐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어디에 그냥 적당히 있는데도 그냥 죽는 경우,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너 소속됐다고 손가락질 하면은 죽는 그런 생사가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우리나라 6.25는. 불행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이게 진영이 갈렸다고 이때 원수도 갚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게 너무 많았었던 참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한국 정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후대에 준 값진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가한 겁니다. 이 장기 집권과 독재를 했지만 1960년에 대가 잘못해서 60년 4.19 혁명에 승복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승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전이 일어났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력만 갖고도 데모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더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군사 쿠데타 일어납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쿠데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4.19가 났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할 명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1년 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데모 진압하고 그냥 독재 연장했으면 한 몇 달 내에 쿠데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할 거지만 박정희도 가만히 보면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죠. 뭐 모양을 갖추는 거죠. 뭐 그게 딱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때 승복하지 않으면 한국도 지금 다른 별거 아니에요. 남미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처럼 계속 쿠데타가 반복이 되면서 뭐 계속 군사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장군 이름이 여기도 힘들 겁니다. 무슨 장군 또, 그러니까 박정희 다음에 윤영필 오고, 윤영필 다음에 전두환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날려버리고, 쉽죠. 군대 장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샥 하면 되니까. 또 그거 잡아내려고 막 그냥 보안사 이런 거 해서 막 죽이고 그런 것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이제 계속 망가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자체도 훌륭한 거지만은 그것을 승복했습니다. 승복하고 떠났죠. 떠나니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켜지고, 그것이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통령이었지만 왕조국가의 왕 노릇을 조금 하려고 했다가 4.19가 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또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평가는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한 일 중에서 이것이 4.19에 혁명한 것이 우리 민족의 한국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시간을 거의 잘 맞췄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냥 질의하실 거, 여기서 그냥 하실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